안녕하세요. 자바 기초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원 한웅진입니다. 오늘 강의 테마는 타입 변환, 그리고 연산자, 그 연산자 중에서도 논리를 따지는 조건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입 변환. 변수나 리터럴의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바꾸는 것을 타입 변환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같은 타입끼리 대입하거나 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대입 연산을 우리가 하거나 또는 수식에서 타입이 일치하지 않을 때 다른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구현한 방법은 자동 타입 변환과 강제 타입 변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 타입 변환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타입에 따라서 작은 타입이 있고 큰 타입이 있습니다. 즉 작은 타입에서 큰 타입으로 변환되는 것을 우리가 자동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작은 크기의 저장 공간에서 큰 크기의 저장 공간으로 타입 변환이 일어날 때 값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허용해 준다는 개념에서 자동 타입 변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저 형태로 해서 저희가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장 공간이 4바이트가 되겠죠. 자, 거기다가 캐릭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기본적인 리터럴 대문자 A를 저장한다고 치면 2바이트를 4바이트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타입은 다르죠. 그렇지만 작은 크기에서 큰 크기로 가는 거니까 허용을 해줍니다. 오히려 공간을 갖다 좀 낭비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데이터는 손실이 없으니까 문제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자동 타입 변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은 여러분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겠죠. 컴파일러가 우려 없이 실행을 해주는 거니까. 자, 강제 타입 변환. 일명 우리가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개발자가 강제로 타입 변환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자동 타입과 반대로 큰 타입이 작은 타입으로 변할 때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큰 크기의 저장 공간에서 작은 크기의 저장 공간으로 타입 변환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값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허용해주지 않고 일단은 오류를 내줍니다. 그렇지만 개발자의 선택에 따라서 허용을 해주는 코드를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강제 타입 변환, 일명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캐릭터 변수를 하나 잡았습니다. 2바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넘버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하고 있는데 대입해주고 있는데 넘버는 옆에서 예를 든 것처럼 앞에 인테저 타입으로 저장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90TB에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즉 4바이트 저장 공간에 있는 값을 2바이트 저장 공간으로 옮기고 있죠. 당연히 데이터는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이 경우 오류를 내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생각해 값은 저장 공간은 4바이트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2바이트 값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든지 또는 일부러 데이터가 4바이트 공간만큼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부분은 떼어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내가 끄집어내고자 할 때 허용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강제 타입 변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넘버가 인테저 타입으로 4바이트고 캐릭터는 2바이트이므로 이대로 대입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꼭 변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이와 같이 괄호 열고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인테저 타입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이 변환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형식을 우리가 강제 타입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넘버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그 안에 캐릭터를 붙여가지고 강제 타입 변환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죠? 자, 타입 변환 실습. 자, 예제는 캐릭터와 인테저 사이의 변환을 예를 들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먼저 제가 대문자 A라는 문자를 갖다가 캐릭터 변수에 넣고 출력을 하게 되면 대문자 A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건 여러분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아스키 코드표를 볼 수도 없고 지금 외우고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대문자 A에 대한 아스키 코드표를 좀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대문자 A라는 문자를 갖다가 인테저에 저장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은 허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장한 다음에 값이 인테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넘버를 출력하게 되면 넘버는 어떻게 돼요? 인테저 타입이니까 얘네를 숫자 형태로 출력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출력을 해줄 때 캐릭터는 문자 형태로, 그다음에 인테저는 정수 형태로 출력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수에다가 자동 타입 변환을 해서 넘버를 출력하게 되면 대문자 A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표 숫자 65가 출력되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자동 타입 변환이 되겠습니다. 이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허용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로 제가 이제 인테저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넘버에다가 97이라는 값을 저장해 놓고 이 97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에 해당하는 문자가 뭔지 출력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넘버를 캐릭터라는 거에 넣어야지만 캐릭터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겠죠. 자, 그때 근데 어떻습니까? 4바이트를 2바이트로 타입 변환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자동 타입 변환이 허용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제 타입 변환을 이용해 가지고 인테저로 되어 있는 걸 앞에다가 캐릭터로 캐스팅을 해 가지고 캐릭터로 바꿔준 다음에 저장해 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97에 대한 캐릭터 값으로 저장해 놨기 때문에 출력문이 어떻게 돼요? 캐릭터 형태인 소문자 A를 출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타입 변환을 이해하고 한번 실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연산자에서는 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5 같은 것이 식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5. 그래서 더하기 연산자와 변수 또는 리터럴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A에다 값을 7을 넣게 되고 더하기 연산자가 실행되게 되면 식의 결과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우리 용어 하나는 기억해 놓죠. 더하기는 연산자라고 부르고 이 변수 A와 O는 P연산자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바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연산자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 여러분이 잘 아는 사칙 연산, 그리고 특이한 형태가 있죠. 이거 나머지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는 여러분이 이미 봤던 것처럼 값을 옮겨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복합된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주 쓰이는 게 더하기하고 등호, 뺄셈하고 등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증감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는 조건식을 만들 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와 관련해서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기본적인 과정에서 더하기하고 곱하기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는지는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2 더하기 4 곱하기 5 하게 되면 4 곱하기 5를 먼저 하고 12를 나중에 더해서 실제 결과는 32가 된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갖다 혹시 모르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하고 5가 먼저 연산된 다음에 그 다음에 12가 더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산자 우선순위를 외우고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는 괄호 연산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괄호 연산자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면 표가 있는데 그 표를 다 외울 필요가 없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서 외우고 있는 것들은 쓰시고, 그렇지 않고 내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항상 뭐예요? 괄호를 갖다가 두 번, 세 번을 쓰더라도 괄호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 여러분이 모를 때는 항상 괄호를 사용해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하기하고 곱하기 연산자 우선순위 모르겠다 그러면은 4 곱하기 5를 먼저 하기 위해서 괄호를 채워주시면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괄호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명확히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대로 연산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는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고, 자, 연산자 중에서 산술 연산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알고리즘 구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들은 일반적인 수식 연산에 쓰이지만 나누기 연산자와 여기 나머지 연산자는 여러분이 잘 활용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혹시 알고리즘을 잘 정리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실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 때 산술 연산자 중에서 나눗셈 연산자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 두 개가 M% 연산자가 두 개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 자, 그래서 나누기 연산자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정수 연산에서 나머지 연산을 하게 되면 몫을 구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72에 대해서 10의 자릿수를 구하시오 하게 되면 여러분은 7이 10의 자릿수인 걸 알고 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연산하느냐? 72를 10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7이 되겠죠. 근데 원래는 실수로 따지면 7.2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수를 가지고 연산하게 되면 소수점 아랫부분은 여러분이 떨어내기 때문에 값이 7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 연산에서 나머지 연산은 몫을 구한다는 거. 그걸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머지 연산자. 여러분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연산자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는 정수 연산에서 마찬가지로 나머지 연산자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값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2에서 1의 자릿수를 구하라. 그럼 10진수에 대해서 이제 1의 자릿수니까 72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를 쓰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하게 되면 이와 같이 코드를 만드시면 되겠죠. 지금 코드는 제가 여러분이 실습을 할 수 있게 항상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요 엔트리 포인트, 요 시작 부분부터 여러분이 코드를 찾더라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테저 넘버에다 70이라는 값을 잘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테저 해당하는 answer 변수를 하나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형 변수를 15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answer에는 7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7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머지 연산자를 쓰게 되면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되는 형태로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눗셈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앞으로 문제들을 이제 많이 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입 연산자. 자, 대입 연산자는 가장 기본 형태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등호 하나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변수에다가 변수가 있어야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발자들 프로그램은 코드 길이를 줄여서 작성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긴 걸 갖다가 줄여서 쓸 수 있는 양식이 요 복합 형태로 되어 있는 대입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에다가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자기 자신에 다시 저장해라 할 때 축약된 형태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 요거는 자기 자신 값에다 얼마를 뺀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자기 자신에 넣어라 하는 의미로 추격해서 쓸 수 있는 형태의 대입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등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또 마찬가지 효과다. 그 중에서 우리가 요거 두 개를 많이 쓰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다가 5를 더해가지고 그 더한 값을 다시 스코어에다 저장하겠다라는 코드가 있으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추격할 수 있다는 거죠. 스코어에다가 스코어의 저장을 다시 넣기 때문에 얘를 스코어 더하기 대입연산자 5 해가지고 복합연산자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다 5를 더해서 다시 넣는 거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코드를 쓰시면 되겠죠. 예제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코어에다 10을 넣은 다음에 그 10에다가 5를 복합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 10에다 5를 더해서 자기 자신에 넣으니까 결과는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코드를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감 연산자. 증감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예요. 그죠? 그래서 변수가 하나 있으면은 거기다 이제 붙여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더하기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는 1을 증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는 거는 1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증감 연산자에선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즉, 증감 연산자의 앞하고 뒤에다가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붙이는 걸 우리가 전치, 뒤에 붙이는 걸 후치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간 앞에 붙이거나 뒤에 붙였을 때 연산에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증감 연산자의 뒤에 붙이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붙이게 되면 뒤에 붙이든 앞에 붙이든 어쨌든 그
자체 변수의 값은 1을 증가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증가시키는 거와 또 대입연산자가 대표적인데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반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반환되는 값은 뒤에다가 연산자가 붙이는 경우는 증가된 값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증가 전의 값을 반환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가끔 초보자들이 오류를 이제 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증가 연산자에 대해서 뒤에 붙을 때는 증가 전의 값을 반환한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로 이해가 안 되면은 좀 이따 예제를 말씀드릴 텐데 예제를 가지고 명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증가면선자가 앞에 붙으면 이건 심플합니다. 자기 자신도 증가하고 얘가 대입연산자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반환되는 경우는 그 값이 증가된 값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넘버에 10이라는 값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자, 10이라는 값을 갖다가 자신 하나 증가시켜 가지고 대입을 했어요. 그럼 넘버는 일단 11이 된 건 맞죠? 자, 그런데 얘를 반환할 때는 요 순간에 반환할 때는 전의 값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좀 까다롭죠? 그래서 11이 아니라 10이 반환되는 형태가 취하게 됐다. 그래서 반환값이 10, 11이 출력된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치로 붙는 경우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값을 먼저 반환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붙는 경우, 증가면서 앞에 붙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증가시킨 다음에 그 값을 반환하니까 두 개의 값이 같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가지고 증가면산자 앞에 붙는 경우, 뒤에 붙는 경우 그 차이점을 이해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산술 연산자였고, 자, 그 다음에 연산자 중에서 조금 이제 중요한 조건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식은 식 중에서 특별한 식인데 바로 뭐냐면 그 결과값이 논리값, 즉 true 아니면 false 값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조건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번 강의 이후에 제어문이라는 걸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할 건데 알고리즘의 분기라든지 반복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식은 제어문에서 분기나 반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항상 사용됩니다. 그죠? 조건문의 예를 들면 내가 A 방향으로 갈지 B 방향으로 갈지 그 판단할 때 이 조건문의 결과를 보고 참이면 A로 간다든지 거짓이면 B로 간다든지 이렇게 참거짓으로 방향을 결정하게 되겠죠. 근데 반복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을 갖다가 언제까지 할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때 그 조건식을 보고 그 조건식이 참인 동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거짓이면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조건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제어문을 배우시면 알겠지만 제어문 자체는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걸 이해한 다음에는 항상 뭐예요? 문제를 풀 때는 조건식을 잘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식을 잘 이해하고 잘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식은 어떻게 만드느냐? 연산자 중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을 배울 텐데 이 두 가지 연산을 조합해 가지고 식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실세계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잖아요. 그 판단 문제를 모두 조건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법에 대한 기본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기본을 배운다면은 여러분이 실제 백준 사이트라든지 그런 알고리즘 사이트에 가서 조건들을 스스로 많이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교 연산부터 보도록 합시다. 비교 연산은 두 개의 p 연산자를 비교해 가지고 true, false의 논리값을 만드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수학 시간에 배웠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지 않다 등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자바에서 이런 연산자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기호를 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호를 기억해야 되는데 작거나 같다는 이렇게 연속해서 씁니다. 그죠? 그래서 부등호를 이용해 가지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면은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부등호로 연결해서 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true가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값이 3하고 3이었다. 그럼 같은 경우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3이 3보다 작거나 같으냐? true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다라는 표현은 이미 우리가 등호 연산자를 대입 연산자에 썼잖아요. 그래서 같은 걸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등호 연산자 두 개 붙인 걸 갖다가 등호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연산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하고 같은지를 비교하는 게 되겠습니다. 같으면 true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하나의 그 등호는 대입 연산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1과 3이 같으냐?
이 결과값은 뭐가 되겠어요? false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기호는 어떻게 되느냐? 느낌표를 같이 써가지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3이 같지 않으냐? 맞죠? 그래서 true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은 논리값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논리값을 논리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출력하게 되면 뭐야? true 아니면 false가 화면에 출력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두 가지를 다 이해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볼까요? 자, 비교 연산 실습. 자, 그래서 보게 되면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있고 제가 예를 들어 3하고 3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본 실습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는 3하고 4 대신에 여러분이 값을 여러 개 바꿔가면서 예측해가지고 뭐가 출력될지를 보고 한번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이 수식을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가 3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럼 이 결과가 뭐가 돼요? A가 3이니까 3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 되겠죠. 그럼 그 결과를 출력하면은 출력값은 true가 되겠죠. 그죠? 그 비교 연산의 결과값은 참 아니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true가 출력되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참 거짓을 저장할 수 있는 논리 변수, 불림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플래그라고. 그리고 플래그에다가 저장을 할 텐데 당연히 우선순위는 얘가 높은 거 제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모를까봐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연산자 우선순위에서는 이 대입 연산자와 우선순위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괄호로 묶어놓고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면은 항상 뭐야? 괄호를 제가 활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괄호를 활용해야 되겠나? 뭐야? A를 여기 대입하는 게 아니라 뭐야? A하고 B를 비교하겠죠. 그래서 같지 않은지를 비교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겠죠. A하고 B가 어떻게 돼요? 3, 3이죠. 3, 3은 같지 않다. 아니죠. 같죠. false가 됐죠. false가 flag라는 변수에 저장돼가지고 출력이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값을 불린 변수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사례를 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비교 연산이었고, 다음은 논리 연산을 보도록 합니다. 자, 논리 연산은 논리값을 대상으로, 즉 입력값이 뭐예요? 참 아니면 거짓이가 된다는 거죠. 얘는 논리값을 대상으로 and, or와 not 같은 논리 개념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XOR도 있는데 여러분이 XOR는 우리 지금 기초에서는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nd, or와 not에 대한 논리 연산을 이해하시고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조건식을 만들 때. 자, 먼저 AND 연산자. 그럼 AND 연산자는 자바에서 어떤 기호를 쓰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N%를 두 개 연속해서 쓰는 게 AND 연산자의 자바 기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자, AND 연산자의 개념은 뭐냐? 두 논리값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되고 나머지 뭐야? 다 거짓이 된다는 게 AND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rue 값이 있고 true 값이 있어서 얘를 and 했다. 그럼 둘 다 참이죠? 이 경우만 참이 되는 거고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나머지 경우는 모두 다 false가 되는 게 and 연산자의 연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를 변수로 여러분이 만들 때 integer age라고 만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20대인 경우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오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20대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나이가 내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은 걸 우리가 20대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아야 된다. 그 의미는 뭐예요? 20보다 큰 거 and 3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and 연산자를 써야 되겠지. 그죠? 둘 다 두 개의 조건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되는 and 연산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바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제가 괄호를 쓰는 건 뭐예요? 연산자 우선순위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먼저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 다음에 a가 각각 30보다 작은지 둘 다 비교한 다음에 그 참고치를 가지고 and 연산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and 뭐예요? age가 30보다 작거나 같든지 두 개가 모두 참일 때만 뭐예요? 20대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20대가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and 연산자를 이와 같이 만든다. 자, 근데 여러분이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교 연산자를 각각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논리 연산자로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수학식에서는 이런 거 가능하죠?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바 코드에 쓰면 된다 안 된다. 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교 연산 각각을 전부 다 여러분이 구현하신 다음에 그걸 뭐예요? 논리 연산 필요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연결해서 구현하시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엔드 연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게 엔드 연산자다. 그죠? 그 다음에 수학에서 사용되는 이렇게 한꺼번에 쓰는 형태, 이거 사용되지 않는다. 같이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리 연산자는 오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오화 연산자는 자바에서 기호는 여러분 그 자판에 보면은 원 기호 있죠? 원화 기호. 그 원화 기호를 쉬프트랑 같이 누르면 그 위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고 부르는데 그 파이프를 두 개 연속해서 쓰는 게 오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오화 연산자. 자, 오화 연산자는 어떤 개념이냐? 두 논리값 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되는 게 오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면 참이 되는 게 오화 연산자다. 그래서 true하고 false를 갖다 오화했다. 그럼 하나가 true가 있죠? 그러면은 true가 됩니다. 그죠? 유일하게 false가 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둘 다 false가 되는 경우만 false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둘 다 false가 되는 경우만 false가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오화 연산자가 됐다. 그럼 오화 연산자에 대한 예제를 볼까요? 나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20세 미만이거나 50세 이상인 경우를 판단하는 조건식을 만드셔. 그게 무슨 얘기예요? age가 20세 미만인 것도 허용해주고 50세 미만인 것도 허용해 주는 거죠. 둘 다 된다는 거죠. 이거 오화가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는 겁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참여해도 참이 되는 거지. 이거 뭐야? 이 연산을 만들 때는 오화 연산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age가 20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age가 50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수식을 만드시면 되겠다. 이게 오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전산자. 나전산자 기호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음표를 써가지고 단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true였던 값이 있으면 false가 되고 false였던 값이 있으면 true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실습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논리 연산자 실습.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거 예를 들어서 25세라는 값을 저장을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은 25세는 20세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사이에 있죠? 그래서 참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5세는 20보다 작지도 않고 그 다음에 50보다 크거나 같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에서 false니까 얘는 당연히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따져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실습 과제를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를 실습 과제로 냈을까요? 자, 실습 과제. 초 단위의 정수를 입력받고 아래 결과와 같이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거는 조건식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이거는 산술 연산자 중에서 바로 나눗셈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하라는 개념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연상했으면 굉장히 잘 떠올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상식에 통할까 수학에 통할까? 상식에 통한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1시간은 60분, 그 다음에 1분은 60초로 되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풀라는 거죠. 즉 아까 우리가 70이라는 값에서 10의 자리, 2의 자리를 구했을 때 뭐야? 10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가지고 연산했지만 여기서 10은처럼 뭐야? 60이라는 값을 가지고 목과 나머지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전체가 15,895초라는 값을 주게 되면 여기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를 출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보고 답안을 풀어야 되겠죠? 답안만 간단하게 띄워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답안 보지 마시고 스스로 푸신 다음에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힌트를 드리면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가 초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예요? 초가 나오겠지. 초가 떨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전체 초를 갖다 60으로 나누는 순간에 뭐가 나와요? 60으로 나누는 순간에 분이 나오겠지. 그죠? 그 전체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을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실제 시간을 제외한 분을 뽑아내야 되죠.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몫이 뭐가 되겠어요? 시간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시분초를 이와 같이 연산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시간을 초로 되어 있는 값을 넣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시 24분 55초와 같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잘 풀었으면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꼭 실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